네, 많은 국민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죠. 개혁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검찰개혁이다. 그래서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말하다, 그 특별기획인데요. 자, 주인공 이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의 저자죠. 이 검사 출신 김희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됐어요. 그러게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좀 풀어주실 계획이신가요? 오늘은 그래도 검찰 개혁을 공식적으로 강하게 말씀하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와 대화 그런 부분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죠. 예. 일단 한번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검사와의 대화. 그때 변호사님은 어디서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저야 뭐 그냥 평범한 변호사로서. 그때 변호사셨나요? 예. 이제 검사 이제 그만두시고. 지켜볼 텐데. 예. 참으로 보면서도 민망하고 참담한 생각. 도대체 왜 저런 대화를 누가 생각해서 저걸 하자고 했을까?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그들의 문화나 조직을 어느 정도로 잘 모르면 저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참 막 정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많이 화가 났었네요. 그렇죠. 말씀하시는 것부터. 예. 자, 근데 또 거꾸로 검사와의 대화라고 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비로소 검사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 조직의 문화가 어떤 건지가 만천하에 드러난 결정적 계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뭐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검찰의 진짜 모습이 무언지를 국민 앞에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는 점은 뭐 타당하신 지적인데요. 네. 참 뼈아픈 역설이죠. 그렇죠. 예. 물론 그것이 어떤 그 기획되고 의도된 결과는 아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 검사와의 대화가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검사가 아니라 뭐 이건 방송이라 부적합 언어라 여기서 쓸 수는 없습니다만 다른 호칭이 나오고 막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언어가 검세였지 않습니까? 검세인데 아니 그건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쓰던 용어니까 부적절 용어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어찌 됐든 국민들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검세라는 말이 검사를 조롱하는 언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사를 조롱하는 그런 언어들이 거의 전 국민이 쓰는 용어로까지 변모됐었죠. 그러니까요. 예. 자, 그렇게 본다면 자, 노무현 정권 때의 검사와의 대화라고 하는 게 검찰 개혁의 어떤 필요성이라고 할까요?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계기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출된 드러난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뭘까요? 먼저 정리한다면.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검찰이 얼마나 오만한 조직인가. 그리고 그 비뚤어진 엘리트주의에 물들어져 있는가. 그리고 국민의 손으로 뽑은 그래도 우리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반대하신 분도 물론 계시지만 그래도 한 국가의 원수이고 모든 행정부를 통할하는 그런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그런 자세를 보일 수 있었다는 거. 참 놀라운 장면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검사와의 대화 그 자리는 영상에 아니 머릿속에 영상으로 남아 계시겠지만 그때 무슨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오고 갔는지를 전부 다 기억하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중요한 그때 어떤 발언들을 좀 뽑았다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볼까요? 자, 그때 나왔던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는 토론의 달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토론과는 익숙지 않은 그야말로 아마추어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검사들을 토론을 통하여 제압하시겠다면은 이 토론은 좀 무의미하지 않겠나. 보나마나 대통령님의 승리이십니다. 내가 잔재주나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해서 여러분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인품의 사람으로 좀 비하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난 상당히 그 모욕감을 느끼지만 이 자리에서 모욕 안 느끼도록 하고 토론에 지장 없이 서로 웃으며 넘어갑시다. 자, 이게 그러니까 그 검사회에 대해 초입부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맥락을 그러니까 변호사님 어떻게 읽으세요?
검사들은 절대로 뭐 대통령한테 제압당할 그런 조직이 아니다. 누구도 검찰에 대해서 왈가왈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마치 선전포고하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뭐 하려고도 안 될 테니까 깨끗이 포기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우회적인 표현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미 기고만장이 벌써 읽히는 겁니까? 그러면 검찰에? 그렇게 읽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언론지상을 보면은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예, 뭐 80학번쯤으로 보면 될 겁니다. 예. 저는 83학번이라는 그 보도를 보고 내가 83학번인데 그러면 동기생이 대통령이 되셨구나 이런 저기를 했었습니다.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 신문에 난 거 그거 오늘 거론하는 자리가 아니죠. 그 얘기를 거론하는 것을 그냥 그 아마추어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아마추어답게 검찰에 관한 문제도 아마추어답게 하셔야죠. 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이야기일까요? 사실 몇 학번이라고 하는 게 대학 입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대학생 얘기죠. 예. 네.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 상고 졸업생이라는 건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럼요. 그런데 몇 학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는 넌 결국 상고 출신 아니냐. 조롱이죠. 비아냥이고. 네가 뭐라고 해도 넌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한 애야. 대통령 당신과 검사인 내가 대학교 입학 학번으로 따지면 같은 급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죠. 아니 이게 도대체 저는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여기서 또 깔려있는 게 당신이 뭘 한다고 무슨 검찰개혁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입에 올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전 차단목도 깔려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너보다 학벌도 훨씬 많고 배운 것도 많아. 그리고 나이로 따져도 같은 급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 라는 그런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죠. 다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뇌물사건 관련해서 잘 좀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잘 봐주라 못 봐주라 청탁 전화 아니고요. 그 검사도 지금 이 토론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못 따들은 얘기가 있는지 가서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것뿐입니다. 열린 검찰 아니겠습니까? 억울하다고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것보다 조금 잘 안다고 믿을 만한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주는 정도. 나는 그 검찰을 그 정도 그렇게 신뢰했고 실제로 그 검찰도 아마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그 유명한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것이죠. 라고 하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이제 그 말이 이제 나오는 건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서 거의 정점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태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당신도 우리 검사한테 청탁이나 하는 그렇고 그런 사람 아니냐? 당신이 뭐가 깨끗하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한테 청탁이나 하는 그런 부도덕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무슨 검찰개혁 운운을 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정말로 합리적이고 정말로 국민의 사랑받는 신뢰받는 조직으로 끌어나가려고 했던 그 의도 자체를 완전히 부도덕한 사람이 이건 못 묻은 뭐가 뭐 나무랜다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그냥 너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죠 검사들이. 그렇습니다.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너나 잘하지 뭘 그런 이야기 하냐.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봐버리는 거죠. 한마디만 더 듣죠. 그 대통령께서 문민화 표현을 이제 쓰셔서 문민화 표현 자체가 이게 군사 독재 시절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듣기에도 이게 과연 내가 군사 독재 시설에 내가 무슨 독재의 주구였나? 지금도 내가 주군가? 이런 참 그런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좀 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얘기일까요?
권력의 주구 노릇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사실 변호사님이 이 검찰을 만난다 1회 첫 회분에서 쭉 한번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독재 권력의 죽은 옷을 한 사실이 그런데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철면피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과오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추호도 인정을 안 하는 거고 네. 아니 자기들은 이 단어도 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권력의 주구라는 단어도 못 쓰게 하는. 정말로 상식적으로는 이게 네. 검사가 할 수 있는 소린가라는 의문이 들어가죠. 지금 그 몇 대목의 검사 이야기를 그러니까 함께 들었는데요. 정리를 하면 우리는 깨끗해. 네. 근데 당신은 뭘 잘라서? 당신 깨끗하지 않잖아. 예. 그러다 깜냥도 안 되잖아. 예. 고졸이잖아. 예. 근데 무슨 검찰개혁이야. 예. 조용히 입 닥치고 있어.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국민이 다 보고 있는 생중계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 근데 그 대통령께서 네. 검사하고 대화가 끝나고 나서 제 생각은 검사들은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대통령 별거 아니라는 걸 우리가 전 국민한테 보여줬다. 예. 그러니까 검사가 우리가 대통령을 압도하고 제압을 했다. 네. 그러니까 함부로 검찰 개혁 운운하지도 못할 것이고 예. 앞으로 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 어떤 자의자득하는 예. 그런 미소를 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검사와의 대화라는 자리가 그 마련되기까지 어떤 전 과정이 있었냐면 예. 노무현 정부가 출범을 하고 어떤 검찰 개혁을 어떤 그 구상을 하면서 법무장관으로 강금실 판사 출신이었죠. 예. 강금실 법무장관으로 앉히고 예. 그러면서 검사들이 반발하고 예. 이런 전 과정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전 과정이. 예. 근데 지금 생각을 하면 판사 출신은 어떻게 법무장관을 앉힐 수 있느냐라고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한다?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다시 복귀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검찰의 그 순혈주의 비슷한 그렇죠. 그런 게 밝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령 뭐 외국에서 국방부 장관 여성들이 하는 걸 보면 참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꼭 장군 출신이어야 됩니까? 네. 아니 일반 병 출신이면 국방부 장관 국방 전문가가 되면 안 되는 겁니까? 네. 이 검사도 마찬가지죠. 최소한 법률가는 어느 정도 돼야 될 필요성은 조금은 있다고 보이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법률가가 돼야 되냐? 그건 아닐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에 지식이나 경험이 있고 그걸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 검사들은 아니 우리 조직에 감히 판사 출신이 들어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조직적으로 반항을 하는 건데 그건 뭐 명백하니 국가공무법 위반된 행동들이었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난 현상이 하나가 벌어지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박상기 후보자도 그렇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지금 공언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응? 그러니까 우리가 문민지배라고 하는 것이 가령 군인이 지배하는 독재 정권에서 문민지배라고 하는 건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검찰 조직이 마치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온갖 나쁜 폐악스러운 짓거들은 다 했고 네. 그래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검찰이 해서 지금은 검찰의 문민화를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보여지는데 아마 검찰 내부에서 그걸 동의하냐 안 하냐 이 문제로 봐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들이 그렇죠. 동의 안 하면 우리가 개혁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건 개혁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건 필수적으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런 반항도 못할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탈검찰화 얘기하는데 예. 뭐 검찰에서 별로 반발하는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좀 그 사이에 바뀐 예. 분위기라면 분위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검사와에 대해서 문민화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그랬던 것도 가만히 따져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게 검사 스스로 자기들의 권력을 칼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예. 날카로운 칼에 예. 비유될 만큼 권력인데 그 권력은 주권자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에 의한 통제, 문민화라고 하는 걸 시민에 의한 통제로 그러니까 의역을 한다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력도 입법부라든가 사법부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견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검찰의 권력은 어느 누구한테도 통제나 제한이나 어떤 그런 원리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민주주의의 권력의 기본적인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 원리, 권력 분리부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죠. 그렇죠. 예. 그럼 바로 여기서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을 이야기를 하면 어떤 제도 몇 개를 바꾸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검찰 조직과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게 핵심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데 바로 이 문제를 한번 단번에 볼 수 있는 게 바로 노무현 정권 때의 검사와의 대화였기 때문에 저희가 총론적 차원에서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귀 기울여서 다시 들어볼 만한 그런 이야기를 몇 개를 뽑아서 이 검찰의 조직을 한번 진단해보는 이런 시간으로 꾸며봤는데요. 순혈주의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오는 오만방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검사와의 대화에서 모든 게 그대로 다 녹아서 흘러나왔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이 총론을 확인하는 자리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그러면 검찰 조직의 문제가 무엇인지 좀 하나하나 해보는 이런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희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